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던 그날까지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그 글로벌 채권과 국내 채권 시황을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국내는 7월 금통위 이후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분위기이고요. 이제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을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전격 공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을 들어볼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의 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한 주간의 글로벌 채권 시황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네,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채권 시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각국마다 좀 인플레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단순히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군의 가격과도 조금 같이 비교를 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앞에는 글로벌 채권 지수의 성과, 그 다음은 주식, 그리고 유가, 금,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여러 군들 자산군들의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유가의 경우에만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결국 주간으로 놓고 보면 금리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0.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미국의 팁스, 물가 연동 국채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채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신흥국의 경우에는 성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1개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신흥국 채권이나 미국의 회사채의 성과가 국채 대비해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리를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bp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고 반면에 영국 금리가 17bp 하락을 하면서 주요국 금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 금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미국 10년물 금리는 2bp 정도 상승에 그쳤지만 2년물 금리는 약 10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역전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를 제가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내온 부분이 지난주 일간 동향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다가 목요일 날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발표됐었는데 실물 경제 데이터가 다수 발표가 됐습니다. 실물 경제라고 하면 저게 어떤 심리 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가계가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혹은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을 해냈는지 이러한 지표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모두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좀 부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침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트렌드 자체는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미국보다도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크게 낮게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금리 하락 요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영국 지표였기 때문에 영국 10년물 금리가 10bp 이상 급락을 한 배경에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가 근원 기준으로 전월비 0.2%로 예상보다는 절반 수준에 밖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안도감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목요일 날 미국 금리가 다시 급반등을 했는데 특별히 큰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아본다고 하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매주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인데 미국에 얼마나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타임리하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짙은 파란색 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주 동안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 24만보다 낮은 23만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함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7월 FOMC의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2년물 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에 금리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출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원활하게 항로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지난주에 그 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곡물 가격이 어떤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미국 10년물 금리를 팁스, 즉 실질 금리와 BI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제 두 개로 분해해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늘색 선으로 표기해 놓은 걸 보시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 지표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전 상당 부분 기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유가도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는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있지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원자재 시장 동향도 금리 동향을 판단하는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그쪽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에 그 핫 일정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미국 FOMC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은 유로존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일본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중앙은행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2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타겟이 5%에서 5.25%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상단이 5.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25bp 인상은 거의 100%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7월 회의 이후에 추가 인상을 얼마나 연준이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2회 인상을 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시장은 연준의 점도표를 아직 믿지 않고 있고 한 1.3회 정도의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하는 이유는 아마 하반기에는 경기도 물론이고 인플레이션도 점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연준이 7월 달 인상 한 번에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에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보다는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약간의 옵션들을 계속 열어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범위를 제가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두었고 실제 미국 기준금리를 노란색 선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저희는 5에서 6%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번 주 인상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ECB의 경우에는
미국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22의 기준금리는 디파짓 금리 기준으로 3.5%입니다. 시장 예상 그리고 22의 가이던스는 7월 달에 25p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22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어,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은 미국보다는 더 강한 긴축 기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모두 미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보다 더 가파른 혹은 더 장기간의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또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ECB가 최소 2번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공통점은 추가 긴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 22의 경우에는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회의에서는 22 위원들은 추가 긴축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연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시사를 했었는데 아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하면 22 위원들의 매파적인 톤들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일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9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되게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로존 모두 7월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혹은 11월 달에 추가 인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사하는지가 시장 금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일본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YCC 정책,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에서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변경할 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10년물 금리도 밴드의 상단인 0.5% 수준에 거의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BOJ가 이번 회의에서는 YCC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7bp 정도 금요일 하루 만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 익명의 소식통의 이제 주장대로 금주의 YCC 정책은 기존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7월달 회의에서 BOJ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새로 내놓을 계획인데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난 3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YCC 정책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BOJ가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다음 9월 달 회의에서 YCC 정책을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0.4%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통화정책 이벤트가 다수 발표가 되어 있지만 또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좋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2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틀란타 연은에서는 GDP 나오라고 최근까지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표될 GDP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2분기의 미국 성장률은 약 2.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6월 달 추정치인 1% 후반대보다 확연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아마 2분기 데이터까지는 예상보다 성장률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다음 주, 이번 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성장률 지표들이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결국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금리도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시장 영향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 흐름들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채권 위클리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국내 채권 시장은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중에 외국인 매수세로 시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자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강세장을 유지했습니다. 국채 시장은 상대적으로 장기물 구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5조 6,8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7,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규 발행물이 는 원인입니다. 국책은행, 시중은행이 발행 강세를 보였고 기간 역시 연내물뿐만 아니라 3년, 4년 만기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AA 등급 구간에서 거래가 활발했고 1년 이하 초단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며 단기 구간의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전체 유통량은 8조 297억 원으로 전주 대비 2조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안내입니다.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채권보이 위클리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FOMC 회의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님이 출연을 하셔서 저희가 결과 분석 자세히 해드리고 앞으로의 채권 실전 투자 전략 어떤 방향성으로 하시면 되는지 자세하게 또 코멘트 해드릴게요. 자,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채권보이 많이 또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